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죠. 반면 우리 증시, 오늘 양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4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참 올라올 때는 영차 하면서 올라오다가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센티먼트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줍줍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또 개인 매수세가 눈에 띄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또 시장 하락하는 날 저희가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간밤 미국 경제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3.8%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수입 쪽에서 약간의 좀 왜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아시겠지만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선수요가 많이 되면서 미국의 수입이 급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이제 그게 조금 수입 수요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게 일단은 성장을 좀 기술적으로 돌리는 어떤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소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소비하면은 지금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를 보게 되면 험악하게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소비는 여전히 좀 견조하고 2분기 성장을 견인하는 어떤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비가 좋으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데 왜 좋으냐? 이 소비 심리를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최하위 계층의 소득 계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상당히 꽁꽁 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000불 이상의 중상위 계층의 소비 심리 자체는 대부분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관세 충격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에서 일부 소비 계층에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좀 내구재라든지 이러한 쪽의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미국의 어떤 지금 소비인 사항들이고 또 이제 자산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 자산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경기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사실은 미국의 투자가 좋다라는 게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메리트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2분기에도 그것이 확인됐고 어저께 발표된 지표 중에서 가장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는 그 기업들의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하면은 이제 어쨌든 투자의 어떤 프락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대응치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재 수주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연적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투자라는 부분 우리가 AI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사실은 침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2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았고 3분기 성장률 자체도 지금 봐서는 3% 내외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는 우려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 중에 이제 고용 지표 중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금리 인하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 번 더 원래 2번 더 하는 걸로 남아 있었는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뺐다고 뉴스들에 나오는데 이게 과연 뺄 만한 뉴스인가요, 이게? 워낙 이제 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너무 팽배해 있었던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두 차례 또 내년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업 청구 건수와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지지난주죠.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원인 자체는
일종의 그 텍사스주에서 약간의 좀 사기 청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청구 건수 자체가 상당히 그 기존의 추세로 사실은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그럼 고용 시장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우리가 그 실업 청구 건수하고 이 신규 고용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청구 건수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실업됐을 때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인데 그 얘기 자체는 지금 미국의 대량 해고 이러한 그 해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 신규 고용은 많으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별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화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좀 새로운 또 노동시장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균형이랄까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사람을 크게 자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전에는 상당히 좀 과열됐던 고용 시장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 실업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올해 두 차례가 뭐 한 차례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받아볼 미국의 어떤 지금 9월달 고용 보고서와 다시 한번 좀 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악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 하락폭 자체가 여타 증시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뭐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상대적으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좀 일으키는 좀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면서 당초 조금 이제 좀 우려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한데도 사실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달러화 자체가 예상과는 달리 이제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우리가 약세를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자금들 자체가 요새는 워낙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조금은 이제 금 가격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자금이 조금은 좀 이제 달러 약세에서 조금은 좀 차익 실현 강세가 되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어떤 빌미를 일단 제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낙폭의 가장 큰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된 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선불이다라고 이제 네.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투자가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의 우려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사실은 있어서 저게 언제쯤 한 번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이제 뭐 미국의 장도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공교롭게 맞닥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410원 뭐 이렇게 가면서 조금 뭐 외국인이 뭐 팔았다 뭐 그러한 워낙 약세 심리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좀 투자 센티멘트 자체를 조금 약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끝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시 샀나 봐요. 1,300억 순매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주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도 계속 있고 기존에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계속 약세가 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채권 말고 뭐 다른 거랑 섞여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은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네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좀 저희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3,500억 협상, 고요? 3,500억 협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외환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타결이 돼서 무제한 수합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뭔가 자금의 그 외화 유출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환전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원화 시장,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는 엔화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하고 가장 동조성이 강한 게 엔화인 부분들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엔화도 거의 150엔 가까이 돼서 지금 원화 환율 보게 되면 거의 940원에서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위안화를 따라가고 했는데 최근에 좀 엔화를 조금 추종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엔화가 예상 밖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원화에는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지금 뭐 오늘까지는 아니도 어제까지 보게 되면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 또 뭐 국채 시장도 뭐 WGBI 앞두고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서학개비로 얘기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포트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킨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어떤 그 환전 수요 자체,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환전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도 원달러 환율 자체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좀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쪽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뭐 이렇게 급등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의 판단은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율이 저렇게 이제 1,4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이 오히려 좋아져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달러 약세가 안 되면은 일단 너네들 환율로 조작했어 했을 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지나가서 보면은 수출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세 15%를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 리스크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은 전 통화가치 약세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대내 의지로 이제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라는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 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쪽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우리나라를 받을 텐데 원달러 환율 정도가 이 정도라면 오히려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의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이 여기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제 국내 그 상황 자체가 그 협상만 타결을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저는 원달러 환율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싸진다 외국인의 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이제 외화 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더 싼 거니까 더 들어올 여지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달러 환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코스피 지수는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아직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국내 코스피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월가에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잖아요. 뭐 24시간 외환 시장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던데 이런 부분들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뭐 당장 뭐 외국인이 뭐 대통령 말씀 하나로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계속 들어와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는 또 성과를 얻었고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분명히 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대통령 직접 이제 IR을 하고 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외환 거래 이러한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라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안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이게
뭐 대통령이 뭐 하루 뭐 투자 설명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반사 이익을 걷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정책들 자체가 그래도 좀 외국인 그게 지속적으로 자신돼야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뭐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를 얘기를 하지만 그 아베노믹스 자체도 이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올리는데 거의 10년 이상 사실은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자체를 계속해서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임 기간 동안 좀 꾸준히 가져가야 외국인의 어떤 국내에 대한 신뢰감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인텔이 TSMC한테 이제 투자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전날 보면은 또 이제 애플. 벤더 파이낸싱이라 그러면서 이제 물건 주고 다시 매출 잡고 이러는 이상한 투자도 하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어저께 기술주들을 많이 뺐잖아요. 하락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 벤더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을 자꾸 돌이키게 만드니까 자꾸 이제 회상을 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선순환이 됐을 때는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을 더 파이를 더 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막 약간 뭐 순환 출자 비슷하게. 네, 순환 출자죠. 네, 뭐 비슷하게 좀 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좀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장을 좀 뭘까요? 뭐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렇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 수요 이러한 어떤 선순환을 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뭐 하는 거는 지금 뭐 사실 아시면 인텔이 이제 정부 지분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지금 미국이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조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자체가 이 개입주의. 그러니까 그 개입주의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맡기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계속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관련하려고 하고 산업 정책 모든 것에 이렇게 다 관여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 이 부분은 자체는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중국이 취했던 이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거를 뭐 효율적이게 배분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좀 취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달가운 뉴스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뭐 인텔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의존도를 결국 낮추겠다라는 쪽의 의미로 사실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러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썩 달가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야 사실은 그동안 이제 중국에 그동안 워낙 뺏겼던 중국이 했던 이 뭐 말씀드린 이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순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장악을 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제 앞으로의 신산업은 우리가 주도 우리 자본으로 정부가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미국 산업 입장에서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달가운 뉴스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자막에 나오는데 실제로 인텔이 투자한 걸 보면은 진짜 저건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글로벌하게. TSMC, 애플, 엔비디아, 미국 정부, 소프트뱅크, 삼성전자한테도 계속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중국 따라하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약간 좀 투자하기에 별로잖아요. 길게 보면. 그렇죠. 그럼 장기 투자하기에. 그러면 결국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개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오히려 더 내려갈 룸이 계속 적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자체에는 네거티브인가요? 파지티브인가요? 글쎄 뭐 지금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중장기로 봤을 때 사실은 네거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 파지티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거티브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굴러간다고 하면 사실은 공급망도 갖추고 뭐 자국 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결국 이제 성공적일 텐데 중국 모델을 보게 되면 결국
끝이 그렇게 썩 좋았던 거는 않고요. 과잉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저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협을 사실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 150조의 어떤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경쟁력을 높여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어떤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계속 갖고 가는 노력이 사실은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시각들 자체, 특히 이제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보면 당장 뭐 자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미국으로 이제 이전하는 또 저 지금 구상 자체가 과연 성공을 할지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의 뭐 위험 요인은 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민간,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포함, 뭐 일본 포함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금액이 아예 없는 수준의 투자 금액을 요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이나 미국 외에는 아무도 실제 코어 모델들을 개발할 수는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둘이 그냥 패권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근데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유럽, 그다음에 중소 나라들 이제 뭐 ASML처럼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강소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은 계속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 좀 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냥 미국하고 중국에다 몰아쳐서 넣어놔야 된다. 장기 투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게 합당할 수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가고 또 이 기술이라는 측면 자체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캐치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과연 1, 2등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나눠먹기식이지 뭐 2등 이하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또 그렇게 우리가 그 1, 2등까지 쫓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은 AI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미국의 그 AI 산업도 뭐 최근에 보면 그래서 중국도 AI 산업 자체가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근데 뭐 저도 아직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확신을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AI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그것이 앞으로 확장성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 산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구는 또 한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룸은 분명히 좀 저는 생길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 하나만 또 투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을 독점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요새 세상을 다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AI 산업 자체가 어떻게 과연 앞으로 성장하고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육성시키느냐 또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변경시키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새로운 성장 산업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뭐 또 투자 재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픈 AI 쓰는 그 비용 자체가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는 거잖아요. K 컨텐츠, 뭐 K 푸드 다 그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이제 AI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진짜 코어 모델은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되는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앱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의료 산업 같은 게 우리나라 뭐 고급 인력들이 다 지금 의료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의료 산업 자체도 이제 AI라는 것을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바이오만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분명히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지금 K 콘텐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사항들이고요. 물론 우리가 뭐 직접 제작을 못하고 이제 뭐 넷플릭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이제 결국 아이디어와 이러한 것들만 있어도 뭐 기술 경쟁력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과실은 분명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비관보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과연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필요성 분명히 있겠죠. 너무 좀 두리뭉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하다 오늘 보니까 장도 빠져서 우울하니까 파지티브하게 뭔가 그 꿈을 꾸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연준 역대 의장들, 재무장관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사 해임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연준 결국은 독립성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예, 봐서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임팩트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것도 이제 선반영됐다. 만약에 해임을 당하더라도 선반영됐어서 그냥 괜찮고 해임을 안 당하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그냥 쿡 이사도 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안 된다면 기존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반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선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반영은 그러니까 됐다. 근데 오히려 문제 자체는 내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의 이제 장악력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때 가서 사실은 미국이 뭐 이 정도의 성장률, 이 정도의 인프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금리를 그렇게 뭐 무작정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특히 이제 그때까지도 장기 금리 자체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그러면 다른 생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예를 들어 소규모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일본이 쳤던 YCC와 같은 장기 수익률 제어 곡선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어떤 좀 돈풀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주식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조금 정말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연준의 어떤 독립성 자체의 훼손으로 사실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때 가서 내년 한 뭐 결국 이제 뭐 4월 4월, 5월 뭐 이 정도 가서 연준이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내린 상황이었을 때 뭐 근데 10년물 장기 국채가 별로 안 빠지더라라고 했을 때는 좀 뭐 심각한 좀 고민을 한번 좀 그때 가서는 이제 너무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계속 뭐 하될 테니까요. 그 압박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좀 그게 뭐 자산 시장에 또 너무 과열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리스크도 크고 해서 그 정도 그 당시 정도 시점이 상당히 그 연준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국내 증시, 미증시 다 둘러봤지만 일단은 뭐 숨고르기라면 숨고르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국내 증시는 이제 긴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오늘 장이 빠지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항상 걱정의 벽은 있다고. 항상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결국 타고 올라가는 상황들이고요. 지금의 어떤 오늘 뭐 최근에 좀 증시 조정 뭐 워낙 사실은 그 최근까지 증시가 9월 달은 워낙 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껴면서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했던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그럼 뭔가 펀더멘탈하게 또 뭐 유동성이 뭔가 크게 위축되거나 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탄탄한 상황들이고 국내에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0월 연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좀 증시라는 부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하면서 좀 다시 또 걱정의 벽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예방주사 많이 맞춰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